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학 짱박사 우리 국가직 7급 기출문제 2013년도 문제를요 1번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A와 B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는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기를 원한대요. 이를 통해서 2만원 가치의 효용을 얻고 있고요. 반면에 B는 사무실에서 금연을 통해서 상쾌한 공기를 원하는데 이때 얻게 되는 만족의 가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즈 정리와 부합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코즈 정리가 뭐예요? 코즈 정리는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외부성을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거래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경제학에서 교환의 원리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사무실에 있어요. A라는 사람은 흡연을 원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만족을 얻게 돼요.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 시 얻게 되는 만족이 효용이라 할게요. 만족이.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가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2만원 이렇게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B라는 사람은 흡연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흡연이 없는 금연에서 얻게 되는 만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간이 흡연이 된다 그러면 흡연 시 고통이 불만족이라 해도 되고 고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0원. 고통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때 만족은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둘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놔둔다고 할게요. 만약에 우리 첫 번째 이 방이 첫 번째 원래 금연방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디폴트 자체가 A시당초 처음 시작할 때 금연방에서 시작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가 얘기하는 거지, B한테. 야, B야, 왜? 나 담배 피면 안 돼? 이런다고? 그럼 B가 안 돼, 여기 금연방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A는 아무것도 못해. 흡연했을 때, 이 옛날 얘기잖아. 요즘은 당연히 방에서 흡연이 안 되지만 옛날엔 막 흡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내가 말이야 너한테 돈을 줄게. 그러면 흡연하면 안 될까? 얼마 줄 건데 최소한 얘는 얼마나 받게 됩니까? B는 최소한 얘가 흡연을 한다 그러면 고통이 10,000원이니까 최소한 미니멈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00원이고요. 얘는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00원까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20,000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방이 만약에 금연방이면 A는 B에게 제시를 합니다. B에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얼마 이상을 줘야 돼? 10,000원 이상 줘야지 고통을 상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소한 10,000원, 최대한 20,000원까지 이렇게 줄 생각이 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해볼까요? 11,000원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서로 거래를 했어. 그래서 11,000원을 제시를 한다라고 할게요.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는 accept를 해요? 이런 조건을 accept 해요? 안 해요? 하겠지. 왜냐면 자기가 10,000원의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을지라도 돈으로 11,000원 준대. 그러면 B는 1,000원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럼 A는 이만큼 돈을 줬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손해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11,000원 나갔지만 2만 원의 만족을 얻게 돼서 A는 어떻게 된다? 그치. 11,000원을 뺀 9,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둘 다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이 방이 애시당초 출발점 자체가 흡연방이라고 할게요. 흡연방. 그러니까 A가 담배를 뻐끔뻐끔 계속 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A가 원래 흡연을 하고 있는 이 방에서 B가 얘기합니다. A야, 왜? 야, 담배 좀 끄면 안 될까? 싫어. 여기 지금 흡연방인데? 그러면 B 입장에서 내가 돈 줄게. 여러분, 얼마까지 최소한 얘는 A는 금연을 하려면 얼마까지 줘야 돼? 2만 원까지 줘야 되는데 얘는 B는 최대한 이만큼 10,000원 이상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뭐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B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는 흡연방이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10,000원이니까 최대한 맥스 1만 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어. 1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안을 합니다. But 근데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금연을 하게 되면 흡연을 못해서 2만 원의 만족을 포기해야 되니까 A는 최소한 2만 원은 받고자 요구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 가시죠? 그 이게 거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거래 협상이 이렇게 성립할 수 없다. 불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나머지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서 3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요거 1번 한번 볼까? B는 A한테 2만 원을 주고 2만 원 줄 일이 없겠지. 자기가 받게 되는 피해가 10,000원이니까 최대한 돈을 준다 그러면 10,000원 이상 줄 생각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리고 나머지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명목 GDP가 100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125 이렇게 있으면 실질 GDP는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가요. GDP에 포함되는 모든 거를 다 나타내는 하나의 물가 지수죠. 그래서 이거 파세 지수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파세 물가 지수가 되고요.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요. 파세 물가 지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뒤에 곱해지는 게 뭐라고요? 파세니까 프레젠트 생각하세요. 라스파이레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그 경우는 과거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해요. 이거는 비교 연도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합니까? 요거 얘가 뭐냐면 명목 GDP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명목 GDP. 자, 그리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요. 이게 실질 GDP 아니겠습니까? 실질 GDP. 자, 그러니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그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가 125래요. 얘가 125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해서 100을 기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명목 GDP가 100이래요. 그럼 명목 GDP가 100이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게? 뭐 이렇게 찾는 거죠. 네, 그러면 약간 요거 보시면 한 80% 8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감을 잡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수요 총공급에서 A국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A국의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건지 나타낸 결과 이게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건지 오케이? 총수요가 증가한 결과의 그 문제인지 약간 근데 취지는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해서 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총수요가 증가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긴요. 뭐 나머지 지문을 봐가지고 옳은 것은 하면 나머지가 틀리겠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걸로 우선은 풀어볼게요.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A국의 실질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어. 그러니까 실질 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산에는 우리가 asset, welfare, 그 wealth 나타내는 자산을 보면 자산은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캐피탈 요거처럼 실물 자산 K라고 할까요? K. 또 금융자산이 있을 겁니다.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본드, 채권 또는 화폐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 해가지고 소비가 증가하는데 여기 보시면 실질 자산이 가치가 하락했어. 그래서 얘네들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해봐. 실질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여러분 그러면 실질 자산의 가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걸로 하면 실질이니까 P분의 저기 나와 있는 K 플러스 B 플러스 M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락하게 되면은 얘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IS 좌측, LM 여기 총수요가 좌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실물시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총수요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 A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총수요가 좌측이니까 얘도 틀렸고요. 화폐 가치 하락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 절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원화의 가치가 평가를 해보니까 절하되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환율이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엑스포트의 가격이 비싸지고 임포트의 가격이 엑스포트의 가격이 싸지죠. 죄송해요. 이렇게 수출품의 가격이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 결과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순수출이 증가하게 돼서요.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예,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A국에 재정이 흑자가 발생했다. 이거는 뭐야? 흑자가 되면 정부의 저축이 증가한 거야. 국민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면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IS가 좌측 이동하게 되고 AD가 좌측 이동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약간 옛날 스타일에서 지문이 짧은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음 4번. 자, 고용 부분과 관련한 부분적인 자료를 얻게 됐는데 취업자 수가 24만 명,
비경할 인구가 25만 명, 생산 가능 인구가 50만 명.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까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15세 미만을 빼는 거야.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요게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일할 생각 있냐 없냐 해서 비경할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있어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할 인구. 여기는 15세 미만 인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25만 50이라 쓸게요. 그냥 50만. 네,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수가 24만 명, 여기가 24. 비경할 인구가 25. 그럼 실업자 수는 뭐 되겠죠? 자, 여기서 실업자는 10,000명이다. 맞네. 경제활동 인구는 어디가 경제활동 인구입니까? 이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활 인구 25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틀렸고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실업률이다 라고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제활동 인구는 2 플러스 U분의 U 이렇게 뭐 곱하기 100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할까요? 그럼 100% 이렇게요. 자, 그러면 2가 얼마야? 24 더하기 실업자 수는 1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5%가 아니라 4%다 이렇게 해야 되고 경활 참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라고 하면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 비경할 인구,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 인구. 당연히 50%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5번 볼까요? 생산량이 3% 증가하고 통화량이 6% 증가했을 때 화폐 수량설에 근거하여 계산한 물가 상승률은 여러분 화폐 수량설이잖아. 화폐 수량설은 이거 MV는 PY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출제되죠. 이거를 변화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변화율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곱하기는 더하기고요. 나누기는 빼기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의 증가율 요거는 유통속도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더하기 Y 국민소득 증가율.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할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생산량이 3% 증가하고 얘가 3% 이렇게 돼요. 3%. 통화량이 6%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6% 증가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 얘 있어야 되잖아. 사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유통속도가 빵이요. 요거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6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이윤 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진입 장벽이 없고 진입을 쉽게 할 수 있고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프라이스 테이커로 가격 수용자다. 요거 의미가 바로 요거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장 전체랑 개별 기업을 같이 나타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시장 전체야. 대문자로 쓸게요. 이거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야. 소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니까 요 수요 곡선은 P 이렇게 같고요. 자, 이게 뭐랑 똑같아? MR과 MC랑 똑같다. MR과 AR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야. 그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 맞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MC가 있게 되면 MR이 P랑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MR인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같아지는 게 여기가 최적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R이 지금 P야. P가 MC일 때 최적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 전부 매몰 비용일 때 이게 이제 보통 원론에서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거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건 뭐야? 두 개 같은 건 아닙니다. 매몰 비용은 썬코스트로 가라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죠. 코스트로 회수가 불가능한 이렇게 불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의 중단점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암기하셔야지. 이렇게 보시면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입니다. AVC랑 AC가 차이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AC는 AVC의 최소점의 우측에 위치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AVC의 최소점의 가격, AC의 최소점의 가격, AVC의 최소점의 가격을 우리가 요거를 셧다운, 조업 중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업 중단점. 자, 그리고요. AVC의 최소점, 요게 조업 중단점. 여기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이 나눠지는 그런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생산 중단점 같은 말이야. 얘 생산을 중단한다, 조업을 중단한다, 셧다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서 생산과 조업이 중단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AVC의 최소점이야. 평균 비용 최소점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은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얘기할 때요. 이거 투입 요소의 가격이 불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이요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기업이 뭔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그럼 이제 파생 수요 성격을 지닌단 말이지. 근데 L과 K가 증가하는 것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아니, 근데 비용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얘네들은 고정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생산하는데 투입해가지고 Q를 생산하는데 생산량이 2배 증가했는데 노동과 자본이 2배 증가했다. 이 얘기는 바로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TC도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공급 곡선은 투입 요소의 가격이 불변이면 그냥 수평으로 더해서 수평이 된다. 뭐 이렇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의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그냥 단순하게 수평으로 더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 정도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갈게요. 다음 7번. 역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선택은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선택 과정에서 생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선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비대칭 정보 하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 할게요. 그럼 계약 체결하기 이전 비포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역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약 체결을 한 다음 애프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요.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발생 원인도 다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역선택과 관련된 문제는요. 숨겨져 있는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요.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해요.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자, 역선택 문제랑 도덕적 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도덕적 해이는 이제 약간 나태해지는 거잖아요. 정신 상태가 말 그대로 해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센티브, 유인이죠. 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효율임금이라는 그런 걸로 해결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역선택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교육 능력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정보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이 있고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비대칭 정보 하에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시그널링이죠.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많이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 그럼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에 의해서 품질을 인증시키는 거야. 그럼 역선택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나 이런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애가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파악하는 거 이게 스크리닝, 선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보험이나 중고차 시장에서는요. 반드시 이게 자동차 보험 같은 건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보험 프로그램 맞아요, 이거. 강제적인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도 역선택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경제학에서 뭔가 자율적인 걸 해치고 강제적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나쁜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그래도 역선택, 도덕적 해이, 비대칭 정보로 인해 가지고 뭔가 시장이 실패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 거, 강제적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후생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여기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요 자기선택 과정이라는 건 그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상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책형을 A형, B형, C형 난이도에 따라서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고르게 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좀 어려운 거를 풀고 좀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는 쉬운 걸 풀고 스스로 된 다음에 A형을 풀었으면 A 플러스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C형을 풀었어. 문제가 쉽잖아. 그러니까 요걸 풀게 되면 다 맞췄어. 그래도 C뿔 주는 거야. 그럼 공부 안 한 친구들은 A형 풀긴 그렇고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과 같이 관련된 거예요. 자,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스스로가 능력 있다, 고능력자다 생각하면은 신호를 발송하기 위해서 졸업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호 이론이라 하는데 인적 자본 이론과 차이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그게 바로 인적 자본 이론이고요. 아니야, 교육 받아봤자, 대학 가봤자 그 졸업장 따라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졸업장 따라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신호 발송입니다. 그럼 졸업장을 왜 따? 나 능력자예요라는 신호를 발송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기업이 생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식수원 오염 사건이 발생해가지고요.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노동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살짝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쪽은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생수라고 할게요. 생수의 수량, 여기는 생수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수 시장에서 이렇게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생산량, 주문량도 증가하지만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P가 올라가면,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가 상승하면,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리가 쭉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게 VMPL 곡선인 거 아세요? 이거 VMPL이 뭐야? V가 밸류 아니겠습니까? P 곱하기 MPL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P 곱하기 MPL 이렇게요. 그러니까 P0, 여기가 P0 하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P1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P1 곱하기 MPL 이렇게요. 자, 저 노동 수요 곡선인 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쪽 파트 좀 어렵다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 아니요. 한계 생산은 뭔가 노동에 대한 생산력은 약간 기술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VMPL이라고 그랬죠. VMPL, 노동의 밸류,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P 곱하기 MPL인데 여기서는 P가 상승하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 3번. 생수의 한계 효용이 증가한다.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사람들이 생수를 더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효용 자체보다는 약간 여기서는 VMPL 요거니까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효용과 관련한 소비하는 사람의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생수 산업에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한다. 아니요.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목임금이라 그러면 요거 VMPL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MPL이 올라가면 명목임금은 상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질임금을 한다 할게. 실질임금은 이렇게 P로 나눠주는 거야. 얘가 P 곱하기 MPL이죠. 실질임금은 한계 생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임금 소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MPL이기 때문에 자, 다시 명목임금이다 그러면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질임금이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은 그대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락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9번 볼게요. 독점. 여러분, 독점일 때 뭔가 퍼센트지가 나오고 탄력성 나오면 아로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독점 기업인 자동차 회사 A가 가격을 1% 올렸더니 수요량이 4% 감소했다. 이게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올렸더니 수요량이 4%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우리가 4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독점과 탄력성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언제나 아로 공식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로 공식 어디서 등장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TR은 PQ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 변화율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아로 공식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 여기서 더 설명은 안 드릴게요. P가 변해서 TR이 변할 수 있고 P는 가만히 있는데 Q가 변해서 될 수 있고 양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작은 값이라서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뭘로 나타내는 거냐면, 델타 Q로 나눠주세요. 델타 Q로 나눠주세요. 델타 Q로 나눠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그래요. 얘가 MR. 이렇게 되고요.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워지고요. 여기 탄력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탄력성. 여기 1이고, 요 마이너스 붙일 거야. 마이너스 붙여 절대값이었다는 뜻이야. 탄력성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여기 끄집어낼 수 있죠. 여기 P가 있고 여기 P와 P 집어넣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설명하긴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P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거 탄력성이 4라는 걸 이용해서요. 자동차 가격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MR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MR은 P 1 탄력성분의 1에서 자, 주어진 값들 살펴볼게요. P가 2천만 원. P가 2천만 원. 됐죠? 탄력성이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3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아로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잠재 생산량을 초과하는 경기 과열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요즘 뭐 미국 경제나 이런 경우가 인플레, 과열 이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정부가 경제 안정을 시키려면 좀 뭔가 지나치게 과열됐으니까 냉각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수요를 줄여야 돼. 총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요.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지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요. LM 곡선이 역시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지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IS를 좌측 이동시키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텍스를 증가시키고요. 자, 통화량을 감소시켜야지 LM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요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을 축소한다. 이거 맞죠? 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될 것이고 정부 지출 확대도 IS가 우측 이동하게 될 것이고 얘는 세금을 깎아줬어. 같은 말이야 2번하고. 그러면 역시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얘네들은 전부 다 AD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1번서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